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향입니다. 27학년도 수능 생명과학을 선택한 용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도 뭔가를 열심히 준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부끄러워서 이런 컨텐츠를 잘 못 만들곤 하는데 저도 용기를 내서 새로운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벌써 유명해진 선생님의 제자가 있더라고요. 육수햄이라고 해서 육수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여섯 번째 수능, 6번의 수능을 거쳐서 의대에 입학하게 된 선생님의 제자인 김지호 학생이 있는데, 이 김지호 학생의 전체적인 생명과학의 공부 이야기, 그리고 멘탈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이와 같은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선생님은 지호 학생을 마지막 수능이죠. 6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그때 같이 만나서 1년 동안 열심히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호 학생과 제가 생명과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옥 같은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지호 학생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옆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의 제자인 김지호 학생입니다. 이렇게 보니 너무 신기하네, 지호야. 너무 신기하네요. 우리 작년에 정말 우리 둘 다 막 얼굴 누렇게 떠가면서 열심히 수능을 준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다 합격하고 이런 영상도 찍게 되네요. 일단 선생님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원래부터도 궁금했었는데, 지호야, 네가 6년 동안 입시를 치렀잖아. 근데 이 6년 동안 입시를 치를 때 내내 생명과학원을 선택했던 거야? 네, 그렇죠. 2일 수능이었던 현역 수능부터 이제 2륙 수능까지 쭉 생명과학원 계속 시험 쳤습니다. 와, 너는 또 집념이 엄청났구나. 그러면 아주 옛날에 그 생명과학의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4학년도, 25학년도가 있잖아. 그럼 24학년도, 25학년도 생명과학 등급은 어땠니? 이제 24, 25학년도 수능 모두 아쉽게도 이제 간발의 차로 2등급 2등급이었어?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이륙수능 위해서 만나고 난 뒤에 사실은 이륙수능이 너무 어려웠었잖니. 너무 어려웠어서 선생님도 시험지 보고 무서웠었는데 이륙수능에서 그러면 1등급이었던 거야? 그쵸. 44점으로 100분의 딱 99 받아서 1등급 받았습니다. 1등급 받았구나. 그러면 선생님은 영광이네. 이때까지는 1등급이 없었는데 저와 함께 1등급을, 특히나 26학년도 어려웠던 2등급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호가 준비했던 6년간의 생명과학원에 대한 수능 준비에 대한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멘탈이 흔들렸던 거, 그다음에 학습법 중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정말 많아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한번 천천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학생들이 지금 상반기 때 공부라고 얘기한다면 아직은 단원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궁금해할 확률이 높아서 우리 단원별, 소위 말하는 비유전, 그리고 유전 중에서도 좀 나눠가면서 비유전 중에서도 좀 어려운 거, 좀 덜 어려운 거 왔다 갔다 그래서 공부했을 때 어떤 부분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겠니? 네. 우선 생명과학 원을 이제 크게 파트를 나누자면 이제 13문제에 해당하는 개념형 문제들, 그리고 저는 막전이 근육을 보통 같이 묻고요. 그 다음이 이제 세포 분열, 그 다음이 가계도 돌연변이,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우선 생명과학 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건물 1층부터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선 요 첫 번째 그 13문제의 문항들을 안정적으로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개념형 문제들을 정확히 풀기 위해서 우선 당연히 개념 학습이 완벽하게 이제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3월 보통 요 시기에 최소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이제 개념 수업을 다 회독을 하고 이제 필수 기출들까지 다 푸는데, 이제 단순히 들었다만으로는 이제 안 틀린다고 또 보장하기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모의고사 중에 이제 비유전 모의고사. 네, 비유전 모의고사 이제 그냥 기본편도 있고 지역편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기본편을 풀면서 내가 허점은 어디 있는지를 빈틈을 계속 찾으려고 했고, 또 이제 그 빈틈을 학습하고 난 뒤 지역편까지 풀면서 진짜 그 세세한, 우리 보면 교과서 날개에 있는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전에 나온 라이소자임 같은 거, 맞아. 그런 거 이제 챙기려고 이제 계속 이렇게
일주일에 한 모의고사 그렇게 개념 3개 정도 아. 풀면서 꾸준히 감을 잃지 않도록 반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유전이라고 얘기하는 쉬운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안다해서 그치지 않고 시험에서도 내가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를 이제 그런 개념형의 모의고사, 소위 말하는 비유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먼저 점검했던 네. 거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 전도 근육은 도대체 어떻게 했나요? 그렇죠. 이제 전도 근육 같은 경우는 제가 권장드리는 것은 최대한 많은 유형을 접해보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어떤 풀이를 외운다기보다 많이 접한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제 유전과 다르게 전도나 근육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문제에도 한 3가지 정도의 풀이, 그러니까 다양한 풀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한 가지만 고집을 한다면 시험장에 갔는데 이 풀이 방법을 쓸 수 없는 조건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멘탈이 깨지고 거기서 시간이 끌리기 때문에 이 페이스가 말리게 됩니다. 이게 원래라면 이 정도까지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을 게 원래라면 25학년도 이전에는 전도랑 근육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26학년도 작년의 수능인 경우는 진짜 5월 교육청부터도 6월 평가원, 7월 교육청, 9월 평가원, 10월 교육청까지 전도 문제 중에 그냥 평범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의 방법을 고사하던 아이들은 작년에 있던 그 준비하는 과정 안에 매번 탈탈 털렸을 거야. 어떻게 해야지 전도를 찾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을 건데 그래서 네가 이제 지호 학생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에 해당되는 부분을 여러 문제풀이를 한번 경험해보고 했던 거? 네.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문제를 풀고 나서 내 풀이를 먼저 해서 선생님 해설과 비교해 보고 난 뒤 선생님 풀이가 좀 다르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든 배우려고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하고 나서 이렇게 2가지 정도 장착했을 때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거는 없을까? 맞아. 네. 예를 들면 이제 막전이로 예시를 들면 이제 나는 그냥 여기 자극준 지점 찾고 몇 초 지났다 이렇게 전도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제 진행된 시간 이런 걸로만 풀다가 선생님 풀이처럼 시간차를 이용한 방법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나만의 도구들을 무기들을 장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렇게 결국은 전도라고 하는 부분이랑 근육이라고 하는 부분이랑 이 부분에 대한 풀이를 되게 여러 이렇게 문제에 대한 스킬들 또는 풀이 방법들을 많이 알아서 내 무기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수능장에 갔을 때 이제 문제를 보면서 그렇죠. 이 무기, 저 무기를 어떤 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구나. 네. 근육도 마찬가지였을 근육도 거고. 마찬가지고요. 전도는 선생님도 여러 번 학생들한테 작년에 제일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게 선생님 저 전도 어떡하죠? 라고 하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마다 학생들한테 진짜 한 문제 한 문제라도 하나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이 자기의 문제풀이 방법을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걸 네가 다 했던 그런 그죠. 것들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네. 이제 유전 얘기로 좀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유전을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이제 생명과학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이 유전을 꼭 맞춰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이걸 안 풀고는 사실 받기가 힘들잖아요. 1등급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제 그 사람 유전 확률 파트부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엔제 뭐 여러 가지 유형 접하기 이런 것보다 딱 우리 필수적인 그 핵심 기출들 이거를 안 되는 케이스까지 직접 모두 다 이제 수작업으로 다 쓰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안 되는 케이스들을 해보면서 이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문자, 소문자,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얘네 조합해서 이렇게 되면 3가지고 이렇게 2개가 곱해진 확률에서는 이래서 11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때 한 가지가 겹쳐서 11가지가 빠지니까 11가지가 되는구나. 이런 작업들을 거쳐야지 새로운 이제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문제에서도 이 데이터베이스가 크다 보니까 꺼내 쓰는 이 작업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은 지호 학생은 사람 유전이라고 하는 단일인자나 네. 다인자 공부할 때는 솔직히 단일인자, 다인자 제가 가끔 학생들 문제 풀고 있는 걸 보면 툭툭툭툭 하고 맞췄네? 하고 넘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이긴 한데 어떤 문제를 되게 뭐라 그럴까 아주 많은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은데 지호는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 문제를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손수 풀이를 정리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진짜 중요한 건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를 그렇게 하나하나씩 꼼꼼히 다 정리해 가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손으로 한번 다 접해 보면서 그 경험을 네 머릿속에 데이터화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 단일인자,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은요. 실제로 어찌 보면 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의 첫 번째는 일단 그 안에 있는 풀이의 과정을 머릿속으로만 하지 말고 선생님이 판서를 정말 많이 하는 타입인데 제가 많이 판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이 이 정리정돈하는 연습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단일인자, 다인자 파트의 정리정돈을 잘한 게 너에게 실력이 되었던 것 같아. 그러면 세포분열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소위 말하는 DNA표, OX표, 요즘에 얘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정확하게 어려워졌나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예전에는 세포분열이나 세포주기 문제가 수능 문제에 딱 세 문제 나왔었거든요. 세 문제 나왔는데 이 세 문제 안에 알고 보면 이 세 문제 중에서도 두 문제 정도는 쉬웠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어렵고. 근데 어느 순간 24학년도부터 넘어가면서 25학년도, 급기야 26학년도에서는 세포분열, 세포주기, DNA표, OX표라고 하는 세 문제 중에 정답률이 34% 또는 50% 이하인 애들이 벌써 두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단일인자, 다인자 또는 가계도 유전벽을 넘볼 만큼 DNA표, OX표, 세포주기 문제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 그 부분은 이제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우리 후배들이.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어렵다고 느낀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예전 기출 같은 경우 뭐 요 한 가지 논리 아이디어 요걸 하나만 잡아내면 이 문제 요거 하나로만 풀리는 그런 쉬운 유형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대립 유전자 개수를 뭐 옛날엔 2개였는데 지금은 3개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다 줬는데 지금은 뭐 기니딜이 이렇게 미확정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 요소들이 많이 추가돼서 결국 그 단일로 나왔던 애들을 얼마나 많이 내 걸로 체화해서 여러 개를 이제 써먹을 수 있느냐 그 싸움이 먼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쉬운 문제들이라고 해서 간과하지 않고 거기 나온 아이디어를 그냥 숨 쉬듯이 쓸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말이구나. 요즘에 문제가 그 세포주기 세포분열 문제가 한 문제에 OX도 있고요. DNA 표도 있고요. 그리고 DNA 표 옆에 DNA 합도 있고 그림도 있고 지문의 길이도 길어요. 이게 다 문제예요. 다 있어요. 네. 이게 다 문제가 바로 DNA 표 문제인데 그러면 이 말은 OX 문제도 열심히 꼼꼼히 그 다음에 이 푸는 방법에 정확한 체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DNA 표를 해석하는 거 1 들어가는 거 2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합이 되었을 때 그 합에 해당되는 왜냐면 정확하게 우리의 기출 문제 안에는 DNA 표만 있는 간단한 기출 문제가 있고 OX 문제만 있는 간단한 기출 문제 그 다음에 DNA 합이 슬슬 들어가는 문제, 그림으로 된 문제 이렇게 원래라면 하나씩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느새 25학년도 수능 이후로는 얘가 다 합쳐서 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지호는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완성되어야 이 문제를 해석하는 합쳐져 있는 이 해석하는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풀 때 그걸 쉽다고 그냥 간과하지 않고 이 문제에 있는 풀이의 가장 중요했던 핵심적인 요소들을 어려운 문제에 끄집어 내려와서 써보는 연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DNA표, OX표라고 얘기한 부분에 선생님이 사실은 그런 문제를 풀리게 할 때마다 제가 꼭 시키는 게 있거든요. DNA표, OX표 문제를 풀면 애들이 너무 복잡해서 수능장에 가면 머리가 하얘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에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핵상 찾게끔 하는 거, 유전자형 찾게끔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시키는데 솔직히 이 기계적으로 시키는 게 쉬운 문제 그때부터 시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어려운 문제에서도 그대로 발휘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결국은 DNA표, OX표는 기존에 있었던 과거의 DNA표, OX표 또는 쉬웠던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차근차근 풀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제까지 끝까지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이제 첨언을 하자면 이렇게 뭐 OX표가 나왔을 때는 뭘 해야 되고 핵상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체화가 돼 있어도
어떻게 써먹는지를 모르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같이 발문이 길 때 생각보다 난 여기 표에서 찾을 거는 다 찾았는데 그림도 다 찾았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번 수능이 초벌로 풀 때 그랬어요. 아, 이번 수능이 진짜 그랬어. 네. 그래서 저는 하는 게 뭐냐면 발문이 길잖아요. 그러면 여기 발문 자체 힌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밑줄을 그으면서 이런 게 있지 하면서 뇌에 이제 인지시키는 작업을 꼭 거치면서 문제 읽는 시간을 한 30초 정도 길게 가져갔어요. 아, 제가 여기 지금 다들 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다고. 눈이 있으나 기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눈이 있는데 기능이 없어. 분명히 글자가 있는데 그걸 읽지 않고 선생님도 문제 풀 때 밑에 표부터 보이고 선생님도 옆에 그림부터 보이는데 우리가 대부분 공부를 많이 하고 문제를 빨리 풀고 잘 풀려고 하다 보면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장난삼아 대뇌 겉지를 활용해서 의식적으로 내가 동그라미 하게끔 만든다던가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던 중요했던 조건들을 의미 있게 표시하게끔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만이 요즘에 진짜 어려운 DNA표, OX표를 풀 수 있긴 한데 그런 작업을 열심히 했구나. 맞아요. 그래서 DNA표, OX표는요. 여러분들이 유전 문제 중에서 보면 사실 애들이 가계도나 유전병이나 또는 사람의 유전, 단일인자, 다인자 이런 문제들부터 과감하게 나 얘들부터 먼저 다 맞추겠어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기보다 보통은 방금 얘기했던 세포분열, 세포주기, DNA표, OX표 이 부분에 있던 유전 문제 세 문제를 다 맞추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많이 세우거든요. 근데 그걸 평가원이 압니다. 평가원이 알기 때문에 이 평가원이 안다라고 하는 건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먼저 자 이제부터 팔 걷어붙이고 유전을 시작해 볼까의 첫 번째 문제가 세포주기, 세포분열, DNA표, OX표라고 하는 거 알기 때문에 여기서 기선제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시험 문제 기세에 꺾이면 그때부터 손이 덜덜덜 떨려서 땀도 나고 땀 나고 뭐 머릿속에 이제 남아있는 시간 계산되고 4페이지 어떻게 할 건지 생각되고 머릿속에 막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 맨날 나와 함께 하는 애들은 DNA표, OX표, 세포주기, 세포분열 이거 미친 듯이 하라고 정말 많이 시켰던 거. 그래서 온갖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많이 공부시켰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뒤에 있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DNA표, OX표는 진짜 많이 푸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어디 보자. 유전 중에서도 세포분열, 세포주기, 단일인자, 다인자라고 얘기하는 걸 했단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가계도랑 유전병이 남았는데요. 네. 자, 일단 지호는 이번 이륙 수능에서 가계도하고 유전병 중에 뭐 먼저 풀었나요? 들어가는 거는 사실 유전병을 먼저 들어갔어요. 역시 연수생입니다. 네, 이제 딱 배운 그 그날. 친구가 나오길래 이제 맞아. 아는 내용이니까 요거부터 해야 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가계도 여기서는 이제 사실 초보할 때 이건 못 풀겠다. 응. 그럼 앞에서도 너무 빡빡한 애들이 많이 있어서 맞아요. 시간이 진짜 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 되겠다 해서 요걸 이제 책 냅두고 이제 앞에 거를 다 풀고 나니 시간이 끝나서 네, 그랬었구나. 아쉽게도 못 풀었어요. 저도 현장에서는. 그랬구나.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쵸.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맞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생각보다 이렇게 내가 예전에 수능을 준비를 시킬 때, 애들이 기출문제고 정답률이 20%다라고 얘기하면 생각보다 풀만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왜 못 풀지? 라고 얘기했을 때 시험장에 가면 정말 많이 떨리고 이륙수능이라고 하는 이 이륙수능은 실제로 앞부분이 되게 빡빡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맞아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 중에 어떤 거라도 하나를 딱 잡아서 들어가야 될 때 가계도하고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일단 가계도는 좀 이따 얘기한다 할지라도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유전병은 왜 공부를 해야 되죠? 라고 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는 수능장에 가서 유전병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제가 유전병 수업을 하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호는 유전병은 왜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사실 2사 수능, 2호 수능 준비할 때는 저도 당연히 생명과학이 왜 20문제짜리 시험이냐.
두 개는 당연히 버리고 18개만 푸는 시험이지. 그래서 아예 공부조차도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전병을 공부 안 했을 때 두 가지 단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쉬운 구성의 시험이 나왔을 때, 즉 18문제 쉬웠어요. 맞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풀어야 되는데 가계도가 어려워요. 근데 저는 이 남은 유전병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남들 맞춰서 47.1 컷인데 저는 시간이 남는데도 아무도 풀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를 먼저 대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사실 돌연변이 문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그 세포 분열 문제, 그거의 좀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유전병이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유전병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요 앞에 부분, 여기 이제 정확하게 다져져 있지가 않아서 이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해석부터가 잘 안 된다. 맞아요. 왜냐면 이 돌연변이라고는 결국 정상이라면 요래야 되는데 이상하네? 이걸 감지하는 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게 제대로 안 돼 있다면 이 레이더의 성능이 좀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결국 알고 보면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앞쪽에 있었던 유전이 탄탄해야 그래서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에 흘러가는데 마지막 하나 숟가락 올리는 것이 그래서 돌연변이가 어디서 일어났겠니? DNA 표를 주고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은 자녀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유전병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정상이란 얘기잖아. 그죠. 나머지는 정상이란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유전의 실력, DNA표나 OX표를 공부했던 실력 가지고 정상을 먼저 해석해야 되는 거지. 정상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전병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앞쪽에 있었던 DNA표나 OX의 실력도 별로고 사람의 유전 실력도 별로고 이러면은 유전병은 접근조차 못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요. 선생님이 유전병을 공부시킬 때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수능장에 가서 유전병을 맞추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또 절반인 여러분들이 만나는 기출문제 중에 유전병 기출문제를 보면 하나같이 DNA표, OX표의 아주 어려운 문제에 유전병이 살짝 가미되어 있고 단일인자 문제에 살짝 유전이 가미되어 있고 다인자의 기본적인 메인에다가 유전병 가미되어 있는 거 또 하나 표가계도 가계도인데 표가계도 형식으로 되어서 유전병이 가미되어 있고 알고 보면 모든 유전 문제 중에 기출 문제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DNA표, OX표를 만나려면 유전병 문제 안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모두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문제 안에 숨어져 있는 유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유전병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공부했던 DNA표나 OX표, 단일인자, 다인자, 그 다음에 가계도 이런 것들의 기출문제상에서의 최고 난이도를 유전병 문제 속에서 만날 수가 있어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출을 통해 그 전에 있던 유전의 완벽한 심화되어 있는 내 실력을 다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호랑 공부했던 여름 7월하고 8월하고 그때 정말 유전병 많이 시켰거든요. 유전병을 시킨다는 이유는 곧 유전의 전반을 다 다지겠다라고 얘기해서 기억나니? DNA표 공부시켰는데 DNA표 하면서 바로 유전병 가고. 그랬을 때 너도 힘들어 했었잖아, 초반에는. 맨 처음에는 DNA표 하다가 갑자기 유전병 가니까. 이런 구성을 이제 처음 만나보니까 보통은 단원에서 요거 이제 OX표 할 땐 요것만 풀고 요거 풀고 이제 돌연변이는 돌연변이만 푸는데 요걸 이제 쉬운 거부터 쉬운 거 풀 땐 쉬운 거 왜 풀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좀 어렵긴 하네 하는데 아니 선생님 갑자기 유전병을 푼다고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게 이제 선생님이 구성을 똑같은 논리로 풀리는 문제들이 세트로 구성을 해 놓으시니까 결국 이 유전병도 겉보기엔 어려운데 결국은 요 쉬운 문제를 가지고 푸는 거랑 똑같이 풀리는구나. 맞아요.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유전병이 많이 쉬워졌던 것 같아요. 유전병을 손대기 시작했다는 게 DNA표를 공부시켜놓고 DNA표가 들어간 유전병을 시켰거든요. 그때 나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DNA표를 한참 공부하다가 DNA표가 들어간 유전병을 이제 기출분석서 뒤로 넘겨서 풀어볼까 그랬을 때 애들 표정이 눈으로 내가? 나? 지금 유전병을? 여기서? 이런. DNA표, OX표 배웠는데 왜 갑자기 유전병을?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애들이랑 우리가 방금 했던 그 논리 그대로 유전병으로 갔을 때 애들 눈빛이 진짜 눈동자가 진해집니다. 이거구나.
이런 눈빛. 맞아요. 그지? 그래서 단일인자 공부했는데도 갑자기 유전병. 유전병? 다인자 했을 때도 유전병. 그래서 결국 모든 공부의 마지막에 기출에선을 저는 유전병 공부시키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봤을 때는 지호가 공부에 뭔가 재밌다고 느꼈던 게 7, 8월부터 뭔가 네. 감 잡았다라고 하는 맞아요. 그런 게 딱 느껴져서 이렇게 한번 제대로 공부할 때 끝까지 끝을 한번 이제 기출문제 끝을 한번 유전병으로 눌러줬던 작업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계도 관련돼서도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의 마무리, 가계도에 해당되는 학습법도 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지호가 가계도를 되게 잘했었거든. 어떻게 해서 가계도 실력이 점점 늘어났었는지 한번 얘기해 주겠니? 가계도 문제 일단 우선 첫 번째 기본은 그 가계도 그림 자체에 있는 정보를 먼저 뽑아내는 능력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두 병에 걸린 부모가 있는데 아래 요 자식이 있으면 이제 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인 이런 정보들 혹은 성염색체, 그러니까 X염색체 위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병에 걸린 남자, 이제 엄마하고 딸 보는 이런 것들 이제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계적으로 먼저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가계도 그림 보는 법. 네, 그림 보는 법. 근데 요즘 문제는 이런 정보를 잘 안 주잖아요. 그럼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 표 외에도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자료들, DNA 상대량 맞아. 이런 DNA 자료들을 먼저 주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그림 보고 여기서 다 뽑았네? 그러면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서 좀 채우고 나면 여기 형질 정보가 있었지 하면서 왔다 갔다 이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계도 안에 들어있던 이 정보를 할 때 일단은 첫 번째는 가계도의 그림을 보는 법에 대한 게 확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 가계도에 있는 요즘엔 DNA 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는 게 많은데 DNA 표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해석하는 거.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석하는 그럼 결론적으로 가계도에 해석하는 부분을 하나씩 일단은 연습을 많이 한 파트 컷 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도 이제 가계도에 해당되는 부분에 문제를 풀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호는 가계도로 문제 푸는 걸 어떤 문제 위주로 많이 풀어봤었니? 저는 가계도는 무조건 최신 기출. 최신 기출. 그것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올해 우리의 기출. 맞아요. 그리고 그 전 유형들은 사실 난이도도 이제 물론 높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여러 번 봤으니까 그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거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뭐 기니 D 중에 병 걸린 사람 2명이다. 나 이거 이게 기억으로 푸는 경향이 보통 너무 많더라고요. 기출을 많이 풀어. 너무 많이 봐서. 그래서 맞네. 이제 새로운 기출들을 봤을 때 최대한 내 모든 요소들을 과연 빠짐없이 다 체크를 했는가. 그렇게 이제 2번 정도, 3번 정도 이렇게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도 가끔 학생들이 이제 가계도를 엄청 잘하는 애들이라고 한다면 뭐 굳이 이런 조언이 필요가 없겠죠. 근데 가계도를 잘하고 싶은데 가계도를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가계도를 잘하는 애들은 없을 거니까 어떻게 해서 가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 안에서 가계도 그림 보는 법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가계도에서 DNA표나 아니면 또 그 안에 형질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있는 이 기출문제 선생님은 보통 추천을 하는 게 제가 지호를 추천을 하면서 가계도를 쭉 하고 끌고 갔을 때도 알게 모르게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이나 평가원 위주의 가계도 먼저 공부를 좀 시켰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가계도가 좀 그런데요. 6월 평가원하고 그다음에 9월 평가원 스타일의 가계도랑 교육청 스타일의 가계도는 달라요. 정말 다르잖아. 맞아요. 근데 우리 엄밀히 말하면 일단 가계도의 실력이 완전해지기 전까지는 되도록이면 평가원 스타일의 가계도를 먼저 보는 걸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해서 평가원 스타일의 가계도를 다 보고 나면 어느 정도 가계도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약간 루트나 자기 몸의 체화가 딱 되게 되고 그 뒤로 이제 좀 더 다양한 가계도의 문제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가계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제가 이제 공부를 유전에서 공부를 많이 했던 애들에게 물어보면 이제 가계도는 좀 더 가면 갈수록은 패턴이 좀 비슷해져서 좀 무난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지호는 시간이 갈수록 유전 파트, 예를 들어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왜냐면 작년 수능이 곧 우리의 27 수능과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그 정도 난이도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 파트 중에
DNA표, OX표라고 하는 세포 분열, 그 다음에 단일인자, 다인자, 가계도, 유전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 이 네 개 중에 시간이 갈수록 좀 더 많이 이게 좀 괴롭힐 만큼 어려웠던 문제가 팡팡팡 나왔던 게 네 개 중에 어떤 부분이었니? 저는 오히려 뭐 당연히 어렵기는 물론 돌연변이랑 가계도가 어렵지만 얘네들이 어려운 건 어느 정도 이 리미트 제한이 있다고 저는 맞아. 느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도 그래도 요만큼의 선은 지킨다는 있는데 맞아. 이제 사람이 요즘 그 앞에 DNA 표가 저는 가장 애먹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DNA표, OX표가 변화가 무쌍해요. 변화 무쌍하고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문의 길이도 있고 그다음에 또 OX도 있고 DNA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림도 있고 DNA 합도 있고 합쳐져서 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초반에 공부할 때 학생들이 초반에 공부할 때 지금쯤 DNA표, OX표 공부하고 있을 거거든. 아니 유전의 첫 번째 시작인데 왜 가면 갈수록 이게 더 문제가 점점 기출문제에서 어렵지? 진짜 그게 어려워요. 그죠?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 DNA표 공부할 때, OX표 공부할 때, 그 다음에 DNA 합 공부할 때 그런 하나의 방식들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에 한 문제 도전하고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가계도랑 유전병은 그러니까 공부를 쭉 지호처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정도 난이도가 이제 이렇게 정점에 딱 달하는 순간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럼 가계도는 요 정도이겠구나. 그래서 정점에 해당되는 난이도가 이렇게 보이면 그때 가서는 계속적으로 자기 거에 해당되는 실력에 해당되는 또는 자기가 풀었던 방식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누적적으로 점검하면 되는 거라서 저는 DNA표, OX표 부분에 해당되는 세포 분열 이 파트의 다양한 문제를 좀 만났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단원별로 공부에 대한 얘기를 다 마무리했는데 자, 이제 선생님은요. 이제 지호랑 같이 그 다음 이제 다른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이제 선생님은요, 지금 상반기니까요, 학생들이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은 또 개념에 해당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감을 잡는데, 기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이 푸는 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풀까? 예를 들어서 나는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기출문제를 풀고, 답지 보고, 체크하고, 이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호는 어떻게 해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했는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호야, 너는 기출문제집을 몇 번 정도 본 거 같니? 저는 3월에서 5월 달에 처음 배울 때 그때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그때 보고 6월 직전에 6월 한 번, 평가원 치기 직전에 직전에 한번 그리고 이제 9월 치기 직전 9월 치기 직전에도 한번 봤어?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월 말 딱 수능 치기 3주 전 요때 이제 또 한번 봐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다 일단 선생님이 네가 그 시기별로 기출문제를 봤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3월하고 5월 사이에서는 기출문제를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한 바퀴를 천천히 꼼꼼히 제대로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거고 또 두 번째는 6월 평가원 전에 기출은 어떤 위주로 기출을 본 거였어? 이제 쭉 한번 훑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많은 기출 문제를 다시 또 풀 필요는 없잖아요. 그치. 바로. 그래서 틀린 문제들. 그걸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푸셨지? 이렇게 해서 다시 교정해가는 그런 튜닝의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을 처음에 배울 때는 선생님 문제풀이를 하고 그러면서 네가 또다시 문제를 풀었는데 사실은 처음 배울 때 내가 앞에서 문제풀이를 했을 때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네가 푼 게 아니라 내가 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내 풀이를 보는 거였는데 이제 6월 평가원 전에는 이렇게 다 모든 거 말고 좀 네가 틀리고 어려워했던 문제를 다시 풀되 이 다시 풀었을 때 그러고 보니까 나는 이렇게 풀었는데 박지영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었지? 그 풀이를 서로 기억해내고 비교해가면서 좀 더 빠른 방법의 풀이로 너의 풀이를 교정했다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6월 평가원 전에 짧고 간단하게 또는 의미 있는 문제들만 이제 기출을 풀었다는 거고. 그러면 9월 평가원 전에는 일단 9월 평가원 전에는 어떤 기출 위주로 봤어? 그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8월이나 7월 그때 이제 엔제 열심히 풀고 유전을 이제 특히 돌연변이를 많이 하잖아요. 가계도랑. 맞아. 그래서 앞쪽 막전이랑 근육 그리고 특히 DNA 상대 이쪽이 이제 감이 떨어지고 엔제 어려운 걸 풀다 보니까 살짝 이거 핵심 논리가
좀 이제 흐려지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그거를 다시 이제 9월 마지막 평가원 이제 치기 전에 한 번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이제 쫙 전문항 훑어봤어요. 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저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라서 내가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일단 학생들이 맨 처음에 기출문제를 풀다가 맨 처음에는 한번 전체를 돌리고 두 번째는 좀 어려웠던 문제까지 푸는 거는 다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7월하고 8월에 딱 들어가면 대부분 엔제를 풀고 또는 빠르게는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이러면서 문제를 막 풀면 평가원이 아닌 것들을 풀게 되는 거죠. 평가원이 아닌 문제들을 풀다 보면 저도 쌤 거 엔제도 저도 과하게 갈 때가 있거든요. 과하게 조건을 안 준다던가, 과하게 복잡하게 된다던가. 왜냐면 아이들한테 모래 주머니를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출제하는 마인드로 엔제라든지 모의고사가 들어가기 마련인데 사실 그게 과한 게 맞잖아요. 과한 게 맞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가원에 해당되는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좀 깔끔하게 문제를 풀고 깔끔하게 정돈된 풀이인데 6월 평가 전까지는 깔끔했던 풀이가 엔제 들어가면서 또는 사설 모의고사 들어가면서 하도 머리를 많이 쓰다 보니까 깔끔했던 풀이가 조금 흐트러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9월 평가원 전에 다시 평가원 스타일에 그러면 그때 볼 때는 그 이렇게 시험 형식에 해당되는 문제로 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싹 푸는 형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니?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니? 단원별로 풀어봤어요. 아, 단원별로. 네. 단원별로 그 해당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논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를 네. 나 옛날에는 되게 잘 풀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잘 풀고 있는지를 중요한 포인트 전도. 그다음에 근육, DNA표. 왜냐하면 7월하고 8월에는요. 애들이 어려운 유전 푸는 거가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험장에서는 전도나 근육이나 DNA표 이 세 가지에서 속도감이나 정확성이 떨어지면 그 시험 운영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앞부분에서 전도하고 근육이 있는데 그거 푸느라 낑낑거리면 4페이지를 절대 못 가는 거죠. 말리는 거죠. 말리는 절어서 이제 그렇죠. 아무것도 막 머릿속에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9월 평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그 전에 아마 완성해 놓은 전도, 완성해 놓은 근육, 그리고 DNA표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DNA표, OX표, 세포주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구평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했다는 거구나. 맞아요. 직전에. 네. 아, 진짜 효과적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요, 사실 26학년도에 6월 평가원도 1등급이고 9월 평가원도 1등급이고 수능도 1등급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전략이 있었네. 그렇죠. 딱 그 직전에 이제 평가원의 맛을 이제 다시 상기시키는 아, 거죠. 맞아. 평가원은 이랬지. 네, 라고 맞아요. 하는 걸 맞습니다.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6월 평가원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전에 한 번, 그리고 수능 치기 전에 네. 한 번까지. 수능 치기 전에. 자, 이제 드디어. 수능 치기 전에는 어떤 기출을 봤지? 수능치 직전에는 다른 기존의 기출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한 3번 내지는 4번 정도 이제 풀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당해 기출, 우리의 기출을 진짜 한 3-4번 정도 진짜 과할 정도로 많이 상기시켜줬어요. 아, 이 친구는 잘 될 수밖에 없었네.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들아 이제 우리의 기출은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이 기존의 기출들은 다 지나갔고 우리에게 중요한 기출은 우리가 했던 모의고사들이다 라고 해서 제가 10월 달에 제일 많이 말하고 강조하고 인터넷 강의로도 얘기합니다. 3월, 5월, 그 다음에 6월, 7월, 그리고 9월하고 어쩔 때는 10월 교육청 있기도 하고 없을 때 자, 앞뒤로니까요. 10월까지 사실은 우리가 시험 쳤던 이 안에서 우리의 시험이 나오거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정리하는 걸 했구나. 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9월 평가원 시험 치고 난 후라면 우리의 그렇게 중요한 9월 평가원을 몇 번 못 풀었었던. 맞아요. 아, 그러네. 그래서 그 우리의 가장 중요했던 9월 평가원을 여러 번 풀었구나. 아, 진짜 잘했다. 그게 저는 아주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문제를 풀 때 기존의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한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9월 평가원 것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0월에 해당되는 아주 제일 중요한 계획은 기존에 했던 나의 기출을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 근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호가 기출 문제를 풀더라도 뭔가 특별한 노트가 있었거든요. 너의 오답 노트가 좀 특별했어. 맞아요. 그 앞자리여가지고 이제 맞아요. 보시는 게 보면 있는데 맞아요. 항상 선생님 수업할 때 앞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이 시야에 이제 들어 있는데 지호가 수업을 할 때 보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의 문제풀이에서 이 친구가 내가 정말 많은 얘기를 할 때
그 중에 핵심적인 걸 뭘 할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아, 이러면서. 그래서 너의 오답 노트가 늘 궁금했었어. 넌 오답 노트를 어떻게 했니? 저는 오답 노트는 개인적으로 막 우리가 내용 필기하는 그런 식이면 사실 잘 안 보게 되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최대한 목표는 짧고 간단하게. 그치.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기출문제도 그렇고 이제 현장 모의고사 같은 거를 쳤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흔히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 그러잖아요. 맞아. 그 첫 단추나 아니면 쭉 진행하다가 막혔을 때 딱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그 아이디어들, 그 핵심 아이디어들을 딱 이제 문제랑 회차 그리고 몇 년도 기출 이렇게 적어놔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다 해놨어요. 아, 그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24학년도 수능 문제? 이 수능 문제의 유전병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유전병의 핵심 단서인 아이디어는 동그라미 1번 이거였다. 네. 얘부터 해결해 나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가지고 아, 맞다.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었었지라고 얘기해서 큰 우리 오답노트라고 얘기하면 예쁘게 오리고 붙이고 맞아요. 아,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시간만 되게 오래 가게 돼서 그럼 네가 하나의 그 두꺼운 책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핵심적인 예를 들어 몇 년도의 수능 동그라미 1번 어디 해설 어디의 핵심 단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까지만 했니? 많으면 몇 번까지 했니? 그거는 이제 1번 보통은 1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 중간에 예를 들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뉴런 시간차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번은 이제 자극점 찾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뒤로 가다가 미확정인 A, B로 있을 때 빠르고 느리고 찾는 거 이런 아이디어 포인트들. 아이디어 포인트들. 그러면은 기본적인 것들 이제 실력이 점점점 좋아지면 뒤로 그럼 이건 실무도 그대로 했다는 거구나. 네, 맞아요. 기출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예전 엔제에 대한 오답 노트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실무의 오답 노트도 거기 안에 오답 노트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차의 그 문제에 내가 이 문제에서 막혔던 포인트를 자 거기다가 핵심적인 단서 아이디어를 적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맞아요. 너무 이렇게 하게 되는 오답 노트는요. 사실 간편하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나만의 것이거든. 그죠. 네가 제일 약점이 맞아요. 여기 딱 다 드러나 있게 맞아요. 되는 셈이잖아.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볼 때마다 어쩔 때는 여러분 진짜 공부를 많이 하면 너 문제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이거 문제 생각나고 그래요. 맞아요. 문제가 지금 여기 맞아요. 문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붙어 있지 않아도 문제를 보면 맞아요. 이렇게 그냥 딱 볼펜으로만 쓱쓱쓱 적은 거밖에 없어요. 쓱쓱쓱 맞아요. 적었는데 그 적은 거의 내용에서도 보면 맞다. 그만큼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만큼 고민을 많이 해서 그 고민 안에 제일 중요했던 걸 이렇게 적은 게 너의 오답 노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보면 이런 것도 있네요. 올해 기출. 올해 기출들은 제가 특별히 이제 색깔인데 형광펜 이건 매우 중요한 기출들이니까 여기에 나온 아이디어들은 수능에 나왔을 때 최소한 무조건 얘네는 맞춘다. 네. 그러면 거의 영어 단어 암기장처럼. 그죠.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오답 노트라고 얘기했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가장 쉬운 예로 얘기 들어가서 여러분들 중에 뭐 유전을 하고 있다면 2하고 1이 들어가면 G1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우리는 너무 쉬운 거지만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면 마치 그런 것들처럼 유전에서 발견했던 핵심 단서가 있으면 거기다가 이렇게 네가 적어서 시간 날 때마다 보면 마치 암기하듯이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그런 유형은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다. 그런 유형은 이렇게 먼저 접근하는 거다. 이렇게 핵심 단서를 적어가면서 그 정도로 반복하고 그 정도로 문제에 대한 애착을 가지었던 이 너의 노력이 네, 진짜 이렇게 너를 이렇게 다 6월, 9월 수능까지 모두 다 1등급으로 만들게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지호는 벌써 답이 나왔네요. 학생들에게 보니까 지호가 애들이 분명히 물어보는 내용이 비슷하거든. 첫 번째는 기출문제 몇 번 봐야 되냐? 어떻게 봐야 되냐? 오답 노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건데 딱 그거네. 그래서 기출문제는 3월하고 5월 사이에 제대로 꼼꼼하게 모든 문제 기출문제 한번 보는 거. 또 두 번째는 6월 평가원 전에 어려웠던 기출문제 한번 보는 거. 9월 평가원 전에 해당되는 부분의 기출문제는 생각보다 전도 근육 DNA표라고 얘기하는 거. 그 감 떨어지지 않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 걸 싹 하고 풀고 부평 들어가는 거. 마지막 수능 치기 직전에는 올해 있었던 전체의
나의 모의고사의 문제를 한번 제대로 풀어보고 그중에서도 9월 평가원 미친 듯이 엄청 많이 여러 번 풀어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번의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주제로 왔네요. 귀류와 논리. 어느새 선생님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귀류 없이 논리적으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풀이, 그런 문제풀이를 선생님이 지향하는 그런 선생님으로 애들이 알게 되기도 하고, 이번에 게시판으로도 사실 이 내용, 우리 이 인터뷰를 하게 됐던 것도 게시판으로 선생님은 귀류를 하지 않고 논리로만 문제풀이 하는 것을 주장하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설득하는데 왜 그런 이유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럼 우리 막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됐던 셈이었잖아. 쌤도 사실은 맨 처음에 이제 지호한테 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을 때, 널 만났을 때 이렇게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준비한 무기가 귀류 하나면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에 우리가 꼭 귀류라고 하는 방법을 안 쓰더라고. 뭐 하나하나 넣어보는 그런 방법 말고도 논리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걸 통해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시야를 확장하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자라고 그런 논리로 이제 지호도 설득을 해서 문제풀이 쭉 하고 끌고 갔는데 나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했던 문제풀이 솔직히 선생님이 되게 머리를 되게 아프게 하면서 머리를 써가면서 공부를 많이 시켰던 편이었는데 너는 어땠는지가 진짜 궁금해. 한번 왜냐하면 이 친구가 사실 그 전까지 많은 생명과학 문제를 풀면서 맨 처음에 왔는데 귀류 방법을 썼을 때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를 계속적으로 많이 이제 바꿔보자고 여러 번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지호는. 저는 사실 귀류법 자체를 막 나쁜 방법이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촉박한 이 생원 특성상 맞아. 이제 첫 단추를 꿰야 되는데 당장 시간은 5분밖에 안 남아 있고 이때 이제 가계도를 풀어야 되는데 맞아. 아무것도 떠올리지가 않아요. 뭘부터 건드리지 감도 안 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귀류법으로 둘 중 하나 그렇지. 하나라도 잡고 하나를 잡는 순간 그래도 진행은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음, 어쨌든 답을 맞추는 게 우리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과정보다는. 맞아. 그래서 그런 점수를 맞고 내 인생 걸린 시험에서 이제 커리어 하이를 찍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저는 진짜 적극 권장드려요. 근데 다만 귀류법을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지양했으면 좋겠다. 만약 수능장에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방법을 배제하고, 그건 안 돼, 이건 아니고, 기류를 써야 되는 상황이면 쓰지만, 한 8개월 내도록 공부할 때 그 방법으로 매번 기류로 공부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다는 네. 얘기인 거지. 그러면은 그 방법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제 그 예전 평가 문제들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보통 귀를 엄청 많이 썼거든요. 저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얘가 만약에 병이면 이게 뭐 우성 형질이면 이렇게 찍고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가계도에 병 걸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많이 들었어. 많으니까 이게 열성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반성 혹은 우성을 찍어서 쭉 풀면 맞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것조차도 막 반반이에요. 4명 동률이에요. 그러면 밑에 이제 선지를 봐요. 그치. 그러면 기억이 예를 들어서 뭐 가형질은 우성이다. 근데 그럼요. 기억이 뭐 1번, 3번, 5번에 있어요. 그러면 에이 설마 확률적으로 이거 135를 치고 니은 에이 이걸 이렇게 니은을 날로 먹게 해주겠어? 정말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이런 말. 선지 귀류도 하면 옛날 문제가 잘 통해요. 근데 뭔가 그렇구나.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요즘 평가원, 작년 평가원 장난 아니죠? 네, 와, 작년 그렇게 평가원이 찍었다가. 진짜 뒤통수를 얼마나 네. 무섭게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 이제 2등급 몇 번 받아보니까 이대로 안 되겠다. 진짜 내 실력, 이 체급을 키워야지만이 내가 고득점을 성공할 수 있겠구나로 가서 이제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선생님은 왜 1번 저기서부터 이 자료를 봤을까? 그 왜 이 자료부터 봤어야 했을까를 엄청 고민을 했어요. 맞아. 맨날 그 고민을 시켜요. 여기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숫자를 왜 줬는지, 이것들 연습을 시키는 작업을 정말 많이 하잖아. 기출문제 풀 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가계도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요소들에서 5가지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가계도 문제의 경우 이 5가지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대다수의 고난도 문항은 5가지 중 요 첫 번째를 잡아내지 못하면 4가지는 발견조차 할 수 없는 문항들이 많아요. 그쵸. 근데 막상 이 첫 단추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자세히 이 의도를 파악해보면 뭐 표에 굳이 대문자를 줬다거나 아니면 굳이 부모 자식 간에 이거를 표로 딱 묶어서 줬다든가 이런 나 여기 힌트예요 라고 이제 손들고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발견하는 눈을 기르고 보면 정말 하나도 안 보였다가 내가 이제부터 1번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2번 시작하는 순간부터 와, 평가원은 나 답이 여기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맞아요. 그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체급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틀린 케이스도 사실은 검증을 그래서 다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귀류법도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처럼 논리를 다 배운 후에 그럼 내가 만약 이렇게 찍었을 때 얘는 왜 안 될까를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가 아까 말했듯이 손으로 직접 다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다 정답 보면 말고 오답도 네, 맞아요. 하나하나. 오답도 꼭 해봐야 돼요.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딱히 뭐 엔제나 실무를 많이 푼 것도 아니고 기출로만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한 문제를 풀 때 2번 풀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야무지게 푸는구나. 이 처리 속도가 빨라져요. 그럼 이게 빨라지다 보면 딱 찍기 전에 이렇게 딱 팔짱 끼고 봐서 너 우성이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찍더라도 더 확률 높은 케이스로 간다든가 이렇게 보는 눈, 안목도 길러지고 네,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해당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애들한테 내가 유전을 공부시킬 때 초반에 보면 제 수업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흥분의 전도도 그렇고 흥분의 전도 시간차로 공부시킨다던가 근육을 식세우게 연습시킨다던가 아니면 유전에 해당되는 부분도 선생님이 핵심 단서 발견하게끔 하는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서 문제 안에 주어져 있는 조건 분석하게끔 한다던가.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은 초반에 와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니까.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또 하나 선생님의 풀이가 너무 신기할 때가 있긴 한가 봐요. 왜냐하면 진짜 1번 여기서 풀리고 진짜 2번 여기서 풀리고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졌던 무서운 문제였는데도 이렇게 풀린다고 툭툭툭 이렇게 풀린다고 풀리는 게 신기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선생님한테 교무실로 와서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풀이가 너무 좋은데 제가 시험장에서 그걸 할까요? 제가 그거를 해낼까요? 지호는 선생님 수업이 초반에부터 적응하기는 쉬웠었니? 그거 힘들었죠. 힘들었죠. 저 나름대로 이제 풀던 방법도 있고 사실 귀류법이라고 하면 둘 중 하나의 상황에서 아니 이거 그냥 해보는 게 빠른데 뭘 굳이 저렇게 푸냐 이렇게 혼자서도 정말 많이 불평불만을 엄청 토로했는데 여기서 진짜 명심해야 될 게 꼭 선생님의 풀이를 나는 무조건 따라해야겠다. 이 마음가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주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 잘 나왔던 애들이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고3 처음 배우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 배울 때 백지 상태니까 요걸 이제 딱 이제 박지향이라는 물감으로 이제 싹 칠하면 뭐 제일 맞아. 베스트잖아요. 근데 이제 N수생들도 사실 많이 듣잖아요. 수업은. 맞아요. 그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내가 만약 내 해오던 방법을 고집하고 그대로 또 1년을 보내면 과연 점수가 바뀔까? 와, 너무 무서운 말이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제가 한 방법대로 저는 이제 그래도 성공회적을 5번을 쳤잖아요. 저는 이때까지 방법을 크게 바꿔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처음 배운 그 방법대로 난 이거 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쭉쭉쭉 푸는데 결국 마지막 수능장에 가서는 5분 남았는데 내 귀로 틀렸어. 그러면 이제 2분 남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기존의 방법대로 계속 풀었는데 내 점수가 바뀔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거 진짜 의미가 있네. 네.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저는 올해 처음 시작할 때는 완전히 처음부터 리셋한다는 마음으로 선생님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방법만큼 내가 무조건 따라하고 채워야겠다.
그 마음가짐을 꼭 우리 N수생 친구들 그리고 고3 친구들은 선생님 방법이 진짜 깔끔하고 빠른 풀이니까 저게 지름길이다. 수능 생원 성공하는 그렇게 꼭 명심을 하고 쌤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딱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하는 데까지 이제 어느 정도부터 딱 감이 오는 순간이 있었어? 딱 5월 기출 한 바퀴 돌리고 났을 때. 기출 딱 돌리고 나서 이 쌤이 푸는 방법 다르구나. 빠르고 깔끔하다. 그거를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출 한 바퀴를 다 돌리면 3월하고 4월하고 5월은 힘들 거고, 이제 육모 지나서 그다음부터는 뭔가 팍팍팍 하고 붙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문제 볼 때, 제가 잘 듣는 게, 문제 볼 때 뭔가 보인다고 하더라고. 문제 볼 때 뭔가,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아니, 답을 맞추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렇게 풀면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는 이 뭔가 방향성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그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랑 같이 우리 분명히 평가원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수능이라는 시험이에요. 설마 단순 암기에 달달 외워서 그리고 무엇이든 하나씩 다 넣어가서 그래야지만이 나오는 시험지를 그들이 낼까? 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게 탐구 시험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지 않을까? 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이긴 한데 문제의 조건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실제로 정말 잘 이제 그 조건들이 눈에 탁탁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끔 하는 게 기출을 풀면서 되게 많이 시키고, 이게 힘들긴 하지만 이런 작업들을 다 하고 나면 이제 7월, 8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문제를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생겨서 자기의 실력이 거기다 가미되어서 시간 단축이 되는, 이게 시간 단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라, 상반기 때 공부는 그 방금 말했던 것처럼 뭐 꼭 선생님의 방법도 있긴 하지만 문제풀이 방법을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다양하게 많이 보고 어떤 것들이 동선이 짧은 이와 같은 풀이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확인해 가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상반기 공부를 또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그래서 쌤 생각했을 때는 귀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어떤 친구가 이제 선생님이 자주 질문을 많이 듣거든요. 최근에 선생님이 N수 전규반이 이제 개강이 돼서 흥분의 전도부터 수업을 했어요. 흥분의 전도부터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작년에 수능을 했는데 선생님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전도를 풀어본 적이 없다. 이 말에 저도 너무 많이 놀랬고, 시간차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다. 라고 얘기하는 말도 처음 듣고, 그래서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제가 시간차 이런저런 것들도 다 안 풀어봤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될까요? 저는 여러분 그 지호가 방금 했던 말 중에 기존에 풀던 방식대로 계속 고수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기존의 방식에서 확 바꾸라고 얘기하는 말이 아니라 기존의 방식에서 확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다른 내가 되고 다른 나의 실력으로 그 수능의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방식의 문제를 내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 이 욕심이 여러분들의 점수를 확 바뀌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논리적인 부분을 공부시키는 건 나중에 되면 수능장에 딱 가면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애들이, 사실 알고 보면 문제 안에 조건들이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잖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되게 많은데 논리적으로 많이 공부했던 애들은 모든 거를 귀로 넣어봐야 됐던 애들이라면 그 안에서 경우의 수가 싹 가지치기가 돼요. 싹 가지치기가 되어서 그 중에 아주 의미 있는 핵심적인 거 안에서 갈라내는, 제가 좀 이거 약간 선생님의 풀이에 그 약간 포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둘 중에 하나라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한 둘 중에 하나라 현명한 귀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수능장에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부족해서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배웠던 애들은 많은 부분의 경우의 수를 가지치기 하고 정말 정답이 될 수 있는 둘 중에 하나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현명한 귀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논리적으로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호도 지금 뭐 기류와 관련된 얘기도 워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부터 진짜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호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생각을 이제 마무리해 보면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명한 기류, 저 이거 진짜 애용했던 것 중 하나거든요. 이게 저도 처음에 기류를 쓸 때는 이제 초장부터 이제 만약 기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갈라졌는데 문제 조건 중에 공개된 게 별로 없으니까, 왜냐면 이 단서 중에서 이거를 기류로 잡았는데 나머지가 보일 리가 없잖아요. 그치. 이 상태에서 하면 쭉 가다가 한 번 더 해야 되네? 또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갈라져서 모순인 걸 찾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또 이게 거슬러 올라가. 또 거슬러 올라가게 이게 결국 그냥 한 문제를 한 2, 30분을 풀 때가 있어요. 그렇게 풀게 되면. 그래서 처음부터 기류로 네, 잡으면. 처음부터 기류를 잡으면.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제 논리적으로 근거를 하나씩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쭉쭉쭉 갔을 때 문제 마무리 단계쯤에서 그럼 여기서 기류를 만약에 해야 되는데 딱히 근거가 안 보이고, 그럼 여기서 확률 높은 요 케이스가 틀리더라도 빨리 나오고 정답이면 땡큐고 하는 그 안목이, 즉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했던 이 체급이 길러지는 게 그 현명한 기류를 보는 마지막 그 모습이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래라면 처음부터 기류를 했으면 여기서도 갈라져서 여기서도 갈라져서 또 아니면 또 올라가서 여기서도 또 갈라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논리적인 걸 하다 보면 전체의 흐름은 파악했고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했든 아니면은 그 안에 조건이 너무 부족했든 결국은 마지막 남아있는 진짜 둘 중에 하나는 답이거든요. 이 답에서 현명한 기류를 할 수 있는 정말 많은 가지치기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현명한 기류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풀어냈던 공부한 결과물이 마지막 남아있는 현명한 기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맞아요, 주는 맞아요. 거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게시판에 질문을 다는 학생, 그리고 현장에 와서 요즘에 여러분 2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정말 처음부터 진짜 진지하게 정말 많은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제 풀이에 대한 저의 생각, 그리고 제 풀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우리 지호가 어떤 식으로 이걸 체화했었는지, 그래서 같이 이제 기류와 논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지호도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우리의 27학년도 수능을 보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기 내어서, 저도 이런 거 진짜 부끄러워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27 수능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27 수능은 정말 많은 이렇게 두려움이 공존하는 그런 공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생명과학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든 다 해주고 싶더라고요. 뭐든 다 해주고 싶고 뭐든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된 이런 영상인데, 지금 지호가 진짜 되게 열심히 싸우고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몇몇 가지 이렇게 너를 이렇게 다독였던 말들, 아니면 네가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선 공부적으로 이제 한 말씀 이제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제 해주자면, 아까 말한 이제 기출도 그렇고 나 그런 거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기 좀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제 걱정된다. 저는 그 이제 박지영 선생님 이제 수업을 만약에 듣기로 결심을 했다면 전혀 이제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지영 쌤은 이제 사실 제가 이 기출을 다시 찾아본 게 제가 직접 본 것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수업 때 엔젤을 풀다가도 갑자기 이제 다음 PPT 화면이 뭐 25학년도 뭐 몇 월 기출, 그래서 기출을 얼마 전에 풀었는데 왜 또 푸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반복을 또 알아서 해주시니까 뭐 그런 거는 전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아직은 3월이니까 지금은 아까 말했듯 생원은 이렇게 빌딩 쌓기 1층 2공사 기초공사가 매우 중요하니까 요 내실을 다지는 거에 최대한 모든 힘을 다 쏟으시고, 처음 이제 박지영 선생님 풀이를 접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발 부탁이니까 꼭 열심히 내가 무조건 따라해야겠다. 쌤 풀이를 따라해봐야 돼. 쌤 풀이를 진짜 따라해야겠다. 진짜 체화해야겠다. 그 마음을 먹고 실천을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네. 아우 고맙네. 네. 이제 학습은 요 정도이고 이제 멘탈적인 부분은 사실 제가 이제 육수를 하면서 지금 이제 25살에 이제 대학 생기거든요.
그럼 이게 따지고 보면 24까지는 결국 실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아우, 그래서 저는 24까지도 수능 치면서 항상 들었던 생각은 이번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하. 뭔가 준비를 했는데 근데 나 준비를 했는데도 왠지 그 학습된 무기력함, 그 학습된 패배감 그것 때문에 걱정이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게 당장 수능 날에 발동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다가도 실물 하나 잘 못 쳤어요. 그럼 이제 난 몇 년을 공부했는데 왜 아직도 2등급이지? 이런 좀 자괴감? 그 슬픔은 저도 다 느꼈어요, 항상. 아무리 멘탈이 좋고 긍정적이어도. 그 상황에서 사실 뭐 노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논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리프레시는 돼도. 그래서 저는 바자관 이제 앉아서 이제 예를 들면 구모를 쳤어요. 근데 이제 딱 틀려서 이러고 있을 때 뭐 한숨 쉬면 뭐 의하겠노 뭐 해야지 뭐 딱 이런 마인드로 딱 이제 버티면 사실 그것도 힘들어요. 그 마음 먹기도. 그럴 때 이제 딱 주변을 딱 둘러봐요. 그러면 바자관에 제가 딱 앉아 있고 이 줄이 싹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 왜냐면 딱 시험 친 날은 그러네. 싹 다 이제 집을 가니까 그럼 이제 딱 이제 빈 교실을 보면서 우야겠노 해야지. 그래 내가 저기서 집 간 애들보다는 내가 아무리 한 문제밖에 안 보더라도 내가 너네들보다 한 문제는 더 봤다. 그러니까 내가 이 차이로 너네를 따라잡거나 앞서 나가겠다. 추월하겠다. 요 마인드로 이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서 그렇게 계속 버텼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네. 지호가 이렇게 제가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할 때도 좀 느꼈던 건 생각보다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들쭉날쭉 하게 되거든. 다 완성됐다라고 생각했는데도 또 이렇게 탁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 장난삼아 너는 왜 하겠노?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실제 여러분, 시험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크게 무언가 목표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에 바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어떻게 바로 조금 했는데 툭 하고 결과물이 나온다던가, 그 다음에 툭 하고 이루어진다던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담담하게, 그리고 너에게는 꿈이 있었잖아. 네. 꼭 의대를 진학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신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좀 담담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공부, 이 시간이 분명히 모여서 미래를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한번 달려나가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27학년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는 것들이 있으면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같이 함께 해주도록 할 거니까요. 언제든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상담하러 오시고. 자, 우리 지호는 사실 지호가 준비한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가장 낮은 점수에서 어떻게 툭 하고 올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호가 시기별로 이제 뭐 3월은 또는 6월은 그 다음에 엔젤을 보는 법,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보는 법, 각각 모든 것들마다 준비해 놓은 게 되게 많은데 다 얘기를 못해서 아쉽겠지만 여름에 한 번 더 오자. 이렇게 여러분,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수능의 성공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모든 사람들, 선생님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응원을 받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열심히 달려나가 보도록 하고요. 우리 지호는 이제 대학 생활을 멋있고 재밌게 즐겁게 한번 보내보도록 하자. 알았지? 새내기 생활 한번 즐겨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